네, 반갑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가 0.9%, 0.09, 네, 살짝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36이고요. S&P 500은 0.19, 대부분 이제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공포의 9월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9월 달에는 보통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빅컷을 단행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최고치를 막 찍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공포의 9월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역시도 뭐 그렇게 뭐 주가 많이 내렸거나 그런 모습 아니죠.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공포의 9월 이런 거 없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네, 자 보합이란 부분으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조금은 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성장률, PMI, PCE 해가지고요. 중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제조업 PMI 지표도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GDP, 네, 확정 GDP가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PCE, 여기다가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가 됩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를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이 14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 예상치를 좀 믿던 수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컷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파월 의장의 또 한마디 또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GDP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확정 GDP가 일단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2분기 확정 GDP가 나오죠. 요게 2.5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소비자 신뢰 지표. 이 지표들은 미리 다 선행해서 보긴 했는데 예상치들은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구매 관리자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소폭 상승, 서비스업은 그냥 보합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소비자 신뢰 지표도 보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네, 핵심 내구재는 조금 네,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냥 일반 내구재는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었죠. 그다음에 개인 PC 같은 경우도 그냥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는 하는데 특이하게 뭐 악재가 된다거나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수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어떤 식으로 올려줄 것이냐인데 증시 올리려면은 외국인 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나타나는 매도 이런 형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뭐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표류하는 모습인 것 같고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금투세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네,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일단 계속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조금 이제 보합 수준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인 바. 자, 지금 이게 9월 말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되나요? 밸류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밸류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네, 이 PBR 대비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S&T 모티브 우리가 매매를 했었다가 팔아먹은 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저거였죠. 그 뭐 배당 지수가 높고 저평가돼 있고 뭐 밸류업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팔아먹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팔아먹고 수익은 제법 짭짤하게 잘 봤는데 밸류업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야, 그다음에 현대 GF홀딩스, 골프존, 대신증권, 뭐 비올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다. 시총 1점 미만의 밸류업 유황 기업들. 자, 대형주들은 일단 은행주나 또는 자동차 뭐 이렇게 대형
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긴 한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때 이런 거 있죠. 뭐 기업의 시총은 좀 작은데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배당금 성향도 높아지고 또 주가가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그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네, 주주 환원율이 높은 대기업보다는 10에서 20% 이하인 중견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더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좀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그쪽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그 KCG 지표인가요? 우리 뭐 KRX 지표죠? 뭐 그 한국 코리안 지표인가 뭐 그런 거 발표됐었는데 처음에만 조금 반짝하고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사실 뭐 지수를 발표한다, 지수에 편입시킨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지수에 편입을 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강제성이라든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촉매제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물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솔선수범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공시도 발표하고 등등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걔네들 몇 기업들만 밸류업을 해도 될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점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을 크게 갖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발표가 되는 그 처음 시점, 이 KRX 지표 발표될 때도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처음엔 좋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요거 지표가 발표되는 그 시점 대비해서 아마 흐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요? 네,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발표가 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어차피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것은요. 네. 언제나 언제 어느 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조사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봐봐야 되겠죠.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 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발간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고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선행매매가 됩니다. 지금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고에서 하이닉스 주식을 101만 주 정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두고서 이게 선행매매가 아니냐? 선행매매죠. 이게 선행매매가 아니면 이게 뭐가 선행매매가 되겠습니까? 물론 네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게 선행매매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선행매매란 말입니까? 그죠? 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그리고 그것을 주체한 인간이 네 앞쪽에서 네 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선행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의혹이 아니라 그냥 선행매매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아니다 또는 위법행위다.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다 하면 더 큰 문제지만 위법행위다라고 하더라도 뭐 벌금 뭐 그럼 니네 뭐 한 50억 내라 뭐 그렇게 해놓고 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정말 다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은요, 조금 강력하게 좀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맨날 그잖아요. 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들여다보는데, 외양간을 또 허술하게 고쳐가지고, 또 소가 탈출하고, 또 소가 탈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소를 아예 키우지 말든가, 아니면은 외양간을 아주 탄탄히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대충 그냥 망가진 몸만 고쳐놓으면 소가 또 문 열고 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 매도를 쳤었다. 근데 매도를 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의도가 뭔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선행매매를 해서 자기가 팔고 떨군다. 지금 공매도가 아마 얘네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요? 지금 시장 조성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들여다봐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노렸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매도를 치고 나서 하이닉스를 노렸다는 거. 근데 이게 리포트를 내세우기 위해서 일단 먼저 매도를 쳤을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네, 이거는 완전히 석연찮은 부분이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벌금을, 네, 아주 세게 물리거나 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 난 거 다 반납해라. 네. 만약에, 네, 뭐 100억 수익 났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한 200억 정도 손해를 이제 그 벌금을 내라, 뭐 이렇게.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헛짓거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선행매매가 아니면 뭐가 선행매매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또 흥분됐네요. 네. 자, 다른 거 볼까요? 요거 지금 뭐, SK 주식 선행매매 의혹, 금감원도 모건스탠리 조사 착수에 들어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선행매매죠? 이, 혐의를 발견할 경우에 금감원에 이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요거. 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선행매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변화가 생긴 다음에 매수하는 것은, 네, 선행매매가 아니죠. 그건 후행매매. 제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9월 달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뭐, 국장 됐고요. 미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르죠? 지금 9월에 원래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까지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네, 이게 뭐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단지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을 압박한다고는 되게 좀 어렵죠. 근데 뭐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큰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법안을 또 새롭게 보안에서 발의한다 그래서 뭐 5천만 원이던 것을 1억 원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늘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큰 덩어리 자금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요. 해외로 다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돈 똑같이 세금 내는 거라면 주가가 더 잘 올라가는 해외로 가지 뭐 달라고 국내에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국내가 뭔가 그 메리트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니까 이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시장에 자금이 없으면은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초반에는 밸류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다가 이렇게 뭐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 돈으로만 주가를 언제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려면 뭔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자금들,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내가 저가에 매수하는 것들을 같이 올려줘야지 수익 실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은 미국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거지. 네, 미국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역행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모건스탠리 계속 들여다본다 뭐 그런 얘기 계속 있는 거고 미국 금리가 1% 정도 내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0.6%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뭐 호재로 작용은 뭐 할 겁니까? 실적이 좋아도 어차피 네, 주가가 떨어질 건데. 네. 근데 아무튼 뭐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의 정책 금리가 1%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인도 등 신흥국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더 빨리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경기 부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무역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보면은 1,300원은 밑돌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율이 과연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 같은 부분들이 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수출 증가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실적적인 측면이 약간은 부담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1,300원, 1,33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330원 정도라면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면 문제될 수 있죠. 다만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확률은 높아지죠.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시장에 뭐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매도는 일단 의도했던 부분들에선 다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난 만기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명절 그다음에 주말까지 포함시켜서 네, 옵션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 계속적으로 걔네가 가져갔었다라면 이제는 뭐 정리 정돈이 될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멈추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과매도 국면,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지수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이 지난 주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은 네, 조금 네, 희망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점진적 금리나 이게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자, 이것도 참 말 많은데요. 고려아연이 이제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투기성 거래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이제 66만원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네요. 73만원까지 갔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원보다 11%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공개 매수에 임하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파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공개 매수 가격이 딱 그 적정선으로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전에 SM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을 딱 정해놨어. 근데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야 우리가 더 살 거야. 공개 매수 가격 니네 66만원 우리 70만원 또는 뭐 그냥 현재 주가에서 계속 주식을 사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풍하고 영풍정밀 뭐 이런 거 계속 그냥 뭐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영풍 측 입장에서는 고려 아연을 데리고 가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 덩달아 뛰어 올라가는 것은 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 매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기업들에게 모두 다 좋은 소식이 돼버린 거죠. 다만 이제 두 기업들 간에 싸움은 아주 불꽃 튀는 거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에 M&A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뛰는 모습들. 원래 얘네들은 약간 3부 리그 같은 느낌이었잖아. 2부도 아니고 3부 리그 잘 취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의 종목들이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그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치고받고 싸움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때 팔면 되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네요. 올해 4배 올랐다고, 뭐가 4배나 올랐을까, 올해? 네. 누가 4배나 올랐어요?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배는 올리지 않았죠? 네, 셀트리온. 얘네들 원래 대장인데, 코스피 쪽에 있는 것들은 근데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52주 신고가 나온 상태이긴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군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테오젠은 지금 상당한 그 고점 라인 때까지 접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네, 코스닥 쪽에서 대장이 나야 2차전지 밀어내고 바이오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 5위까지 올라가면서 막 축축 치고 올라가니까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옮겨가는 형태. 이거는요, 바이오는 원래 주도주라는 개념에 끼기보다는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네, 선호하는 종목군으로 속해 있죠. 근데 보통은 2차전지와 바이오를 개인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느냐? 뒤로 밀려나면서 2차전지 뒤로 밀려나면서 바이오에만 완전히 집중되는 형태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고요.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좀 빌려서 쓰잖아요. 돈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융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성 재료가 된다.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자 기업이 많고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이나 임상 이런 것들만 보고 명모달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저는 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적자가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땡겨 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유예기간이 203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바로 반영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할 거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뭐 단기에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연결된다기보다도 조금 주춤해지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을 꿈꾸면서 접근하시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모건 스탠리가 ASML까지도, 네, 투자 의견을 하향했군요. 네. 이것도 팔았냐? 이 자식들이 아주 장난 아니네. 디램 시장과 인텔의 부진, 중국 수요 관련 불확실성 해가지고 ASML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목표 주가도 낮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ASML의 주가는 네 4.2% 떨어졌다. 이쯤 되면은 모건 스탠리를 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인데요. 네, 그래요. 뭐 어쨌든 해보라고 해.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분명한 것은 모건 스탠리의 이 투자 리포트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공급 과잉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HBM의 공급 과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25년도까지 HBM의 물량이 완전 판매. 그러니까 품절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물량까지 다 팔렸는데 여기서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량이 다 팔린 상태에서 더 필요하니까 삼성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납품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이게 지금 올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리포트를 나쁘게 썼다라는 것은 조금은 애매하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B2에 반도체 자동차를 좀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 자동차는 상관없는데 반도체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최근에 반대 매매를 좀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뭐 그 외에는 특이한 거 뭐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얘기도 굉장히 많긴 하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쏠리는 관심.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번에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20에서 2670. 그러면은 하단보다는 상당히 높네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럼 비슷한가요?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 약간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죠. 마이크론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25일 날이네요. 25일 날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다든지 긍정적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아주 상황이 재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25일날 발표되는 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그럼 24일날 금투세가 약간 뭐 유예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25일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바람을 그렇게 들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보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고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100조 원 넣는 데는 반년 걸렸는데 증발에는 한 달 걸렸다. 원래 떨어질 때 그래요. 네. 신나게 올려놨는데 그냥 하루 이틀, 1, 2주 만에 그냥 몇 달치 상승분 날려버리고 개인들 마탱이 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지들 또 해먹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엄벌을 좀 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는 게 좀 부담이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주간 추천주로는 현대차, HD 현대마린이 나왔네요. 현대차 실적은 좋죠. GM과 협의 추진 중에 있다. 물론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뭐 피크, 우려감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네, 현대차가 나빠질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더 볼만한 내용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일단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끝났고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는 월말 시즌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다 끝났잖아요. 명절 이벤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관련한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들 서서히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움직임들에 또 조금씩 주목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좀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좀 주가가 회복세로 좀 들어가면서 반등을 조금씩 해주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테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되겠습니다만, 뭐, 언제까지 계속 팔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현재 주가 상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느긋하게 유지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급등하는 반등보다도 서서히 바닥을 잡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자고요. 아침 9시요. 아침 9시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무방에 오셔서 저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9시에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